새벽 6시 낡은 자취방 창문 너머로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얇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태성그룹 최종 면접.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민우는 낡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28. 대학 졸업 후 벌써 3년째 취업 재수생 신세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면서도 어머니께는 늘 곧 취직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밤새 면접 질문을 달달 외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태성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여기만 들어가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텨온 3년이었습니다. 민우는 3개월 전 편의점 알바비를 모아 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지만 세탁소에서 정성껏 다려온 옷이었습니다. 구두도 어젯밤 1시간 넘게 닦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야, 나 엄마야.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면접 보는 날인데 어떻게 자니? 아침은 먹고 가니? 민우는 텅 빈 냉장고를 떠올렸습니다. 네, 먹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힘내라. 엄마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민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꼭 합격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새벽부터 내렸는지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정장 위에 얇은 코트를 여미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지하철역까지는 버스로. 면접 장소는 강남 태성그룹 본사. 여기 북부 외곽에서 가려면 최소 1시간 반은 걸렸습니다. 면접 시간은 9시. 여유 있게 7시 30분까지는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눈 쌓인 골목길을 걷는데 발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구두 밑창이 너무 닳아서 접지력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침착하게 가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달달 외운 답변들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폭설로 인한 노선 지연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민우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여기서 20분. 눈길이지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아슬아슬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걷자. 뛰면 돼. 민우는 서류 가방을 꼭 껴안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앞에 완만한 내리막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언덕길은
마치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난간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15분. 아직 괜찮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언덕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쌓인 길 한가운데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옆으로 뒤집혀 있었고 그 밑에 작은 몸집의 할머니가 깔려 있었습니다. 으윽, 으윽.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민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지금은 면접이. 하지만 할머니의 신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시 17분. 지금 당장 가야 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가면 되겠지. 민우는 핸드폰으로 119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119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이 눈길에 민우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5걸음도 못 가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리어카 밑에 깔린 채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냐, 누군가 올 거야. 내가 아니어도.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10걸음, 20걸음. 그런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눈 속에 발이 깊이 박힌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 엄마를 위해서.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2번째였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이 눈 속에 섞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저 할머니처럼 새벽부터 일을 나가십니다. 혹시 어머니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 그냥 지나쳐 간다면, 안 돼. 민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30걸음, 40걸음. 언덕 모퉁이를 돌면 할머니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우야,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단다. 그게 우리가 사람인 이유야. 민우는 발을 멈췄습니다. 3번째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들렸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23분. 여기서 할머니를 도우면 면접 시간에 늦습니다. 그것도 한참 늦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을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 자소서를 썼고 수백 장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잡은 기회였습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바라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멈추기를, 누군가 나타나기를, 아니면 이 모든 게 꿈이기를. 하지만 현실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우는 서류 가방을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쪽으로,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도 넘어지면서도 그는 계속 뛰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우는 리어카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폐지와 고철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내자 리어카가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할머니는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 한쪽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민우를 향했습니다. 아가, 괜찮아. 너, 가거라. 안 돼요. 병원 가야 해요. 민우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삶이 그 가벼운 몸무게에 담겨 있었습니다. 버텨주세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민우는 할머니를 업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이 젖어도 구두가 찢어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자신이 한 선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면접 시간에는 이미 늦을 게 분명했습니다.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제발.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민우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이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주세요. 택시 안. 민우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도착해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5분. 면접까지 1시간 15분. 그것도 할머니 없이 지금 당장 출발해도 겨우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엄마, 저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으로서 최선을.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의 눈빛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는 폭설을 뚫고 달렸습니다. 창 밖으로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이 선택이 민우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 사흘째. 민우는 좁은 자취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라면 봉지를 뜯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라면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폭설은 이미 녹아 사라지고 없었지만 민우의 가슴 속 얼음은 더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찢어진 정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팔에 감긴 붕대도 벌써 사흘째 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옮기다가 다친 상처였는데 약국 갈 돈조차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민우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인사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원자님, 면접 불참으로 인해 최종 합격이 불가합니다. 규정상 재응시 또한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 거기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라면이 넘쳐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보였나? 정말 바보였나? 3년을 준비했는데, 어머니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버텨왔는데,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찢어진 정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어깨에는 눈이 녹으면서 생긴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장 3개월 알바비 모아서 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정말 잘한 걸까? 할머니는 살았지만 내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회는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적어도 사람 하나는 살렸어. 그걸로 됐어.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민우야. 민우야, 면접 어땠니? 밝은 목소리, 기대에 찬 목소리.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떨어졌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곧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야. 힘내라, 아들. 응. 엄마도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우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하셨을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민우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병원에 혼자 계실 텐데 병원비는 괜찮으실까? 보호자도 없으시던데. 민우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 먹을 식비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버스비는 1,500원, 왕복 3,000원. 민우는 그 돈을 아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가, 내가, 왜?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입원비랑 수술비에서 200만 원 나왔습니다. 언제 납부하실 건가요? 200만 원. 민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폐지를 주어도 만들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환자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민우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와주실 가족분이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다 먼저 갔지. 나만 혼자. 민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지갑에 남은 2만 원, 그리고 통장에 있던 마지막 돈 30만 원, 편의점 알바비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우선 이것만 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봤지만 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민우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이 돈이면 넌 며칠을 먹고 살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민우는 애써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야죠. 제가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민우의 어깨는 더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버스비도 남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는 옷깃을 여미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텅 빈 주머니, 텅 빈 통장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할머니는 웃으셨으니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니까. 그날 밤 민우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손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병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위험 있는 자세.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중원 회장, 태성그룹의 수장, 국내 10대 기업을 이끄는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은인을 만나러 온 아들. 혼자 들어가겠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들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에 남았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예요. 중원이에요. 박중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중원이? 그 아이. 떨리는 목소리.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네, 저예요. 40년 전, 그날, 할머니께서 살려주신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회장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중원이, 정말 내가.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회장의 기억 속으로 4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겨울.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박중원은 서울역 앞 골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희망도 모두 잃었습니다. 3일째 굶주린 채 길바닥을 헤매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지 리어카를 끌던 한 할머니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아가야.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우고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중원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신 차려라, 아가야.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중원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뛰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붕어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빨리 먹어야 해. 할머니는 붕어빵을 중원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중원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가야. 내 앞날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해. 중원은 그 붕어빵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어디 갈 데 있니? 중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좁지만 하룻밤은 잘 수 있어. 할머니는 중원을 자신의 단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폐지를 쌓아둔 좁은 방이었지만 중원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라면을 끓여주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중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담요까지 중원에게 덮어주고 본인은 외투 하나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원이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이미 폐지를 주우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 돈으로 밥 먹고 힘내렴. 할머니는 내가 꼭 잘 될 거라고 믿는다. 포기하지 마. 중원은 그 쪽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중원은 그 5,000원으로 목욕탕에 가서 씻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을 때 그 단칸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습니다. 중원은 40년 동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벌고 태성그룹을 세운 후에도 계속 찾았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았고 탐정을 동원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억 속의 얼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회장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폭설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청년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병원 인터뷰 영상이 나왔고 그 영상 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잠깐 비쳤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분이 비서에게 즉시 지시했습니다. 저 병원을 찾아라. 저 환자를 찾아라. 당장 그렇게 할머니를 찾아낸 것입니다. 40년 만에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40년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계셨는데 아니야, 중원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며 사실 줄은. 그때 회장은 병원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준 청년. 민우라는 이름의 청년. 할머니, 그날
할머니를 구해준 청년이 누구입니까?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한 아이. 할머니는 민우가 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고 자신을 구했다는 것, 병원비까지 대신 내줬다는 것, 자신의 마지막 돈까지 써가며 도와줬다는 것.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면접, 태성그룹 면접을 놓쳤다고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해보게. 그날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 중에 민우라는 이름이 있는지 비서는 즉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회장님. 김민우. 최종 면접 불참으로 탈락 처리됐습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청년이 할머니를 구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이어받은 청년이 할머니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저 청년을 찾아라. 그리고 내일 당장 본사로 모셔오게. 직접 만나야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너 이렇게 잘 됐는데. 난 그걸로 충분하단다.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것,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청년에게도 제대로 보답해야 합니다. 할머니를 구한 것, 그것은 저희 가족 전체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병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었고, 회장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렀고 웃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할머니도 그 청년도 모두 행복해질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동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자취방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너무 지쳐서 침대에 올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오늘은 알바 자리라도 알아봐야겠어.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우 씨 되십니까?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박중원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태성그룹이요? 회장님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저, 그게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민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할머니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장난 전화인가? 하지만 30분 후 민우의 자취방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민우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민우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실제였고 그 남자도 실제였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찢어지지 않은 유일한 셔츠와 바지였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 무슨 일일까?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 민우는 그 앞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면접은 다른 건물에서 봤었으니까요.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민우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민우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거대한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민우 씨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중원 회장. 민우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네. 회장은 민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우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은 키였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네가 김민우 군이지? 네. 네, 맞습니다. 민우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민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민우는 황급히 회장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 할머니를 살렸지? 네. 그건 그날 면접을 포기하고 말이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의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린 거네. 민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할머니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그리고 40년 동안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를. 민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그렇네. 그 할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자네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은인을 다시 살려준 사람이지.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것은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길, 그리고 할머니를 업고 뛰어가는 민우의 뒷모습. 민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이 뒷모습, 이게 진짜 인재의 모습일세. 회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할머니를 업고 있는 장면에서 면접? 그런 형식 따위 필요 없어. 자네는 이미 증명했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태성그룹이 원하는 인재는 말이야.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네. 진짜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일세. 자네는 그날 자신의 인생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지.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일세. 회장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주겠나? 정식으로 초대하네.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물론 강요는 하지 않겠네.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일세.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의 좌절, 그날의 선택, 며칠간의 후회와 고통,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말게. 자네는 울 이유가 없어. 자네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네. 함께 가주겠나? 네, 물론입니다. 그날 오후 회장과 민우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장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민우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야, 왔구나. 그리고 회장을 봤습니다. 중원이도. 세 사람은 그렇게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아니야. 난 괜찮단다. 안 됩니다. 제가 꼭 모셔야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 이미 이야기해뒀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나일세. 자네가 할머니를, 우리 가족을 살렸으니
병실을 나오며 회장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나? 뭐든 말해보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만. 좋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받아주게. 회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자네가 할머니를 위해 쓴 병원비일세.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네. 민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너무 밖에 자네가 받아야 할 돈일세.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인사팀으로 출근하게. 새로운 시작일세. 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우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우 군, 자네의 그 선택 잊지 않겠네. 그리고 우리 회사도 자네를 잊지 않을 걸세.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민우야. 아들.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취직됐어. 태성그룹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응, 정말이야, 엄마. 내일부터 출근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민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내가 효도할게. 그래, 그래, 아들아.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그 선택이 이렇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입사 첫날, 민우는 새 정장을 입고 태성그룹 로비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보내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때의 자신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민우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민우는 입사 서류를 작성하고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사원증에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민우, 태성그룹, 꿈만 같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민우는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다시 그 넓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군. 첫날은 어떤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하지. 자, 이리 오게.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민우는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CCTV 사진.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업고 달리던 민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추위, 두려움, 갈등, 그리고 결국 내린 선택.
이 뒷모습 말일세.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일세. 사람 먼저, 이윤 먼저가 아니라 사람 먼저. 자네는 그걸 몸소 보여줬네.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잊지 말게. 자네의 그 선택을. 그리고 항상 기억하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우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한정식 식당. 거기에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회장의 배려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신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정장이 잘 어울리는구나.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일세.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우군, 그리고 나. 40년 전의 인연이 오늘 다시 이어졌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이지. 민우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그건 자네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일세. 회장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옳은 사람을 보상하지. 늦더라도 반드시.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40년 전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다시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그때가 떠오른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는 그날 폭설 속에서의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3번이나 돌아봤습니다. 면접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온 게 중요하네. 갈등하는 건 인간적인 거야.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한 것. 그게 자네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일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착한 아이들이야. 중원이도 민우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할미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좋은 사람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민우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 선택의 의미를.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할머니를 새로 마련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 나도 자주 올게요, 할머니.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회장은 직접 할머니의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고마워. 중원아.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회장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일세. 회사 생활은 쉽지 않을 걸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 마음 잃지 말게.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말하게. 난 자네 편일세.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찼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장이 준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폭설 속 자신의 뒷모습. 그 사진을 보며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선택을, 이 마음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들아, 오늘 첫 출근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이제 효도할게.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갔습니다. 민우는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 하나가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선한 선택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늦더라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민우는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 먼저. 언제나 사람 먼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